구독, 좋아요. 예, 1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야, 민주당이 이제 내란 정당으로 등록하는 부활하는 상황이 지금 닥쳐왔는데요. 이게 웬 소리냐, 뭔 소리냐. 민주당이 내란 정당? 그거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여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그 장면 살펴볼 텐데요. 전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란 동조 혐의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소환됩니다. 언제요? 내일입니다. 아니, 내일 모레군요.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김관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동조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된다. 비상계엄 당시에 전북도청을 폐쇄했다는 그 의혹 때문에 지금 2차 특검이 김관영을 지사를 소환한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참고인도 아니고 네.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는 특검에서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영이라는 그 지사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제명을 당하고 어제 반론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자마자 그럼 소환해 라고 해서 소환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야흐로 친민 유죄 친민 무죄 비민 유죄입니다. 아, 과거에는 비명 행사였는데 조금 네. 바뀌었군요. 예, 이거 민주당과 가까이 지내면 네. 그런 무죄고 민주당과 멀어지자마자 유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전재수는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음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권성동 의원은 직접 돈을 받은 혐의도 아니고 혐의라고 해봤자 전달한 혐의인데 지금 오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게 피의자로 가능할 것이냐. 전북도청을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을 발동을 했을 때 각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에 도나 시군구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매뉴얼이에요. 거기서 도나 시에서 특색에 맞게 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지 매뉴얼을 따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상당한 형의 구형을 받았는데 예. 매뉴얼에 따른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관영 저 피의자도 뭐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면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자, 한 가지 그러면 접붙여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어제 20년 구형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도 구형량이 1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박성재 장관은 20년 구형을 받았어요. 왜 20년 구형을 받았냐? 법무부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정부 지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법무부가 내부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협조했다. 그러니까 20년 형을 살아봐 하고 구형을 했어요. 물론 실형은 선고는 아닙니다. 구형량이긴 한데 자,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간의 민주당이 이 주요 각 부처 그리고 각 지자체 서울시 등 인천 뭐 주요 지자체 단체장들 향해서 내란 주범들이라고 민주당이 몰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대로 도입을 하면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출신의 전북도지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정당 소속의 김관영 지사를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몰고 있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내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인정하진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런 것은 내란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은 그런 방식이 내란 정당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면 민주당이 딱 내란 정당 그 논리로 하면 내란 정당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주장이 뭐냐면 예. 정당 구성원 개개인의 행위가 정당에 귀속된다. 그 정당의 색깔을 드러낸다. 이른바
정당 연좌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김관영이 이른바 내란 동조로 피의자로 소환됐으면 김관영 지금은 제명당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 계엄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이었으니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주장한 논리에 의하면 그대로 대받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사선이고 장군 출신으로서 만약에 뭐 계엄, 뭐 군사 동원 이러면 정당에서 한기호 의원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기호 의원이 뭐라 말했냐면 12월 3일 당일날 그 일본에 그 유엔 연합사 시찰 때문에 12월 3일 당일날 일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기호 의원이. 예. 그 한기호 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뭐 같은 강원도고 춘천이니까 행사장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아니 내가 그날 12월 3일 날 내가 한국에 없었다. 한미일 연합사 일본 출장 시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뭔가 꼭 도모를 했다면 교류를 했다면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었고 내가 군사지휘를 내렸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엄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선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내란 전당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김관영과 같은 저러한 행태를 보인 사람들 똑같이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정당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민주당도 물론 내란 관련된 것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가 그들이 뱉은 말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민주당의 간판을 내란 전문 정당 또는 내란 우리는 지침 정당, 내란 인정 정당, 내란 정당으로 이제 민주당 간판을 갈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서울고검 그 인권 침해 이 점검 TF에서 넘겨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명을 바꿨다고 그래요. 사건명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의 이름을 사건명을 지금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네, 일단은 그 권영빈이라는 사람은 지금 네. 특검에서라는 특검보 권영빈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일 때 이화영 쌍방울 사건에 깊숙이 변호하고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을 했으니까 이 사건명에 이 사건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쌍방울 관련해서 이화영에 상담하고 변호도 했으니까 그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차마 양심상 이 사건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원지검 뭐 개입 사건으로 사건명을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2차 특검법 위반인 것이 2차 특검 법안을 검색을 해보면 그 안에는 일단은 대북 뭐 송금 이런 단어조차가 없어요. 뭐 북한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 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인기를 뭐 보내니 안 보내니 이런 내용이고요. 개입이란 단어, 수사 개입이란 단어는 이른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최혜병 사건,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수사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범위가 있고, 근데 그것도 군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다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아무리 뭐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 이거 특검에 있는 1호부터 13호까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하면 바로 공소 기각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름이 바뀐 거는 권영빈 이 사람이 본인이 멋쩍어서 이거 내가 상담했던 건데 내가 변호했던 건데 이거 사건명 이렇게 가면 내가 좀 애매한데라고 멋쩍어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강대규인데 제가 김대규로 이름 바꾸던가 제가 김철수로 이름 바꾸던가 제가 변합니까? 개명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사건명이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빈과 관련된 문제였군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좀 담겨 있는 함의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정청래의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발언했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정청래가 27일 그러니까 어제 경기 안성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내란특검팀이 북한 평양 무인기 이 투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를 했고
30년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구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가 한 얘기입니다. 정청래 발언은 그대로 한번 볼까요? 예, 계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윤석열 세력, 무인기를 침투시켜 위험천만한 전쟁 놀이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뒤에 보십시오. 사형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지금 우리는 위성 띄워가지고 북한지도 위성 우리가 4개 띄워서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위성 50개를 띄워가지고 정말 손바닥에 손금까지 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지금 정동영이 또 실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정보를 안 주고 있고 휴민트 작업들은 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인근 접견지에서 다 하고 있고 이러한 군사 첩보 작전은 당연히 어느 나라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북한도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잖아요. 북한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게 무슨 불법입니까? 당연히 지금 정찰 활동은 해야 되는 합법적인 일이고 그 대통령이 지시 내리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군대에 있는 그러한 사령관들이 지시 내리지. 그럼 누가 지시를 내립니까? 저 정청래가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 좌파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뭐냐면 대응 사격하지 마라. 선제 공격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만약에 우리의 총구를 거르고 있고 북한이 쏠려고 그래요. 북한이 쏠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고 나서 사격을 하는 것보다 정말 저 좌파 정권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 때문에 아니 무슨 문재인 정권에서는 군인들 앉혀놓고 주적은 북한이란 걸 빼고 막 항일 운동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군인들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것이 상관의 명령이 예를 들어서 반헌법적인 것일 때는 거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헌법적인지 반헌법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건 니들이 병사들이 판단해야지. 이런 식인데 저는 이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전혀 동조를 할 수가 없고요.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 놀이를 하려고 한다? 이거 너무 대한민국의 사안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정청래 발언을 보면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사형, 반복되게 사형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지금 전향을 한 것인가 극적으로 그간에는 사형제 반대를 해왔는데 사형제 찬성론자로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전향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 그건을 반복하는 이제 정청래 그 노림수는 뭐라 보세요? 정청래가 생각 있이 말하겠습니까? 어떠한 사형제 찬반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유네스코부터 국제인권협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인류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예 이 논란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사형해라 혹은 사회법적인 문제에서 누구를 사형해라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정청래가 사형 입을 다무는 거는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것이고 자 왜 그 목적은 뭐냐 본인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강성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한 인간에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의 다른 장면도 한번 살펴보시죠. 당시에 이 당 최고위원회 회의 때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을 한 자리였는데요.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추미애를 향해서 추다르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다르크. 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추다르크로 민주당 여성 지도자의 상징탑을 쌓아왔고 늘 변함없이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 앞장서 주셨다. 이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은 추미애가 거의 일치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여성 지도자로서의 상징적인지도 의문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추다르크라고 저렇게 띄운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수 여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네.
저 정청래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잔다르크는 그 유명한 전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잔다르크의 전투로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추미애가 추다르크라고 한다면 추미애가 기억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쫓아내는데 일조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잘못했다고 삼보일배하면서 다니는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추미애가 무슨 입법 활동하면서 만든 법 중에 기억나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제도를 발전시킨 법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잔다르크라는 그 역사 속 인물은 17세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쟁터를 누빕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있다가 19세가 되던 해에 70개의 제목을 받고 화형에 처해져요. 마녀 상향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론 25년 후에 교황청에서 어떠한 무죄 선고를 내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70개의 제목으로 당시에 화형을 처했는데 그래서 그럼 추미애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왜 저러한 자리에서 추미애를 띄워줬냐? 예. 어찌되었건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금 됐기 때문에 추미애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잔다르크는 여성이라는 거를 버리고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에 잔다르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추미애는 뭐 했냐?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왜 어떻게 후보가 됐어요? 여성 가산점 받아서 후보됐잖아요. 예. 6선의 국회의원이 나 여성이야. 나 배려해줘야지. 나 여성 가산점 줘야지. 한준호는 초선 의원, 한준호 재선 의원이구나. 한준호 의원이 그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 가산점 줘야지라고 우겨가지고 된 사람이 어떻게 추다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잔다르크가 뭐 여성이라 그래서 당시에 화살이 비껴갔습니까? 뭐 총이 비껴갔습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똑같이 전당대회에 8월 달에 승리하기 위해서 추미애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1차 경선에서 두 번째 경선 2차 경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여성 가산점에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준호 그 의원이 네. 바로 그날 저녁에 본인 SNS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경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재명과 손발을 잘 안 맞출 사람이 이런 거 이끌어가서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김동연과 한준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비록 강원도민이지만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김동연이 되는 게 경기도가 낫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성 가산점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니까 무슨 여성 가산점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초선 여성 가산점, 정치 신인 여성 가산점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본인 6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나가겠다고 비빈 사람이 여성 가산점을 받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한준호랑 김동연 측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청래의 발언 장면 좀 살펴보면서 추미애 관련된 내용도 좀 봤습니다. 자, 의원식의 개헌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현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의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다.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면서 제1야당을 향해서 지금 개헌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윤 어게인으로 묶어서 지금 국회의장이 저 발언하고 있어요. 뭐 심판 역할을 해야 될 국회의장이 아예 대놓고 특정 제1야당을 공격하는 양상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안쓰럽습니다. 매우 안쓰럽네요. 예. 그 개헌을 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우원식 의장이 뭔가 그 개헌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역대 국회의장들은 네. 그 각해무사처럼 그림자처럼 국회에서 조용히 조율만 하는 역할이지 뭔가 깃발을 들고 선봉장으로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너무나 지금 그 존재감이 없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본인 존재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러한 발언 예를 들어서 개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은 누가 나와야 되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재선들로부터 저희가 나와야 돼요. 혹은 개혁에
개헌에 참석하는 뭐 다른 정당 있잖아요. 뭐 진보당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이런 사람들이 저 얘기를 하면 이게 바람이 이게 맞나라고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저 얘기를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만 들 뿐이고요. 저 얘기를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도 그렇지만 네. 우원식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법력권이 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고 있잖아요. 네.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는 게 아니라 개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하는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어떤 노림수라고 보세요? 일단은 우원식 입장이 있고 이재명 입장이 있습니다. 네. 우원식 입장은 우원식 대선 프로젝트예요. 우원식 대선 프로젝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우원식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을 봤을 때 저도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을 읽어보면 1987년에 헌법을 만들고 지금 개헌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류의 변천이나 우리 국민의 변천을 봤을 때 뭐 디지털 기본권이나 혹은 기후 관련된 문제거나 이런 걸 혹은 아니면 국가 이중배상 문제에 대해서 철폐를 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헌에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해야 되는데 우원식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단임제, 연임제, 뭐 4년제, 5년제 그것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원식 이걸로 본인이 관심을 이끌어서 내가 차기 대선 주자로 가겠다라는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진심성이 떨어지고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금 이 개헌과 관련해서 연임 하냐 안 하냐 얘기에 대해서 연임 안 한다 이 5글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전 연임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언론에서 질문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질문을 했을 때 연임 안 합니다. 연임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지금 개헌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한 또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개헌이 돼서 조건이 맞으면 연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이널 퍼포즈가 둘이 약간 엇갈리기도 합니다. 우원식은 개딸들을 잡아서 내가 차기 대권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개헌 문구 잘 고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고 이 수많은 법학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연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개헌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연임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학자분들은 정말 학자시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뇌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법 왜곡죄를 만들었고 사심죄를 만들었고 본인들 친한 사람 다 풀어주고 본인들 안 친하면 다 잡아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뇌구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재명 연임 못하겠어요? 연임에 재연임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에요. 푸틴이 본인이 대통령 2번 하고 블라디미르 총리 앉혀놓고 다시 지금 대통령 했잖아요.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그 50년 넘 70년 동안의 중국 역사 속에서 중국 주석은 2번 이상 안 하는데 시진핑 지금 3선 이상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거의 다 뜯어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의 생각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개헌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뭐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확실히 좀 경계령을 내려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논쟁거리로서 그치지 않고 이걸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그게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제가 한 뭐 일주일 정도, 28일 정도, 오늘 28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후에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국회에 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추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 여론전을 상당히 좀 틈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헌 반대한다 이런 것만 아니면 개헌에 밀림이 안 들면 국민들 다수에게 충분하게 그 관련된 입장을 좀 전달해야죠. 왜 개헌에 반대하는 거냐. 민주당도 상당한 정치적인 나름대로 심리전을 논리를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가대로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런 장면 좀 살펴봤고요. 선거 현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광역단체장 중에 이 동부권을 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부권이면 부산, 뭐 울산, 강원 뭐 이쪽이 되겠죠. 그 지역에 이제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특히 동부권의 이 지지율 여야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여러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부산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양자 대결을 가상으로 해볼 때 전재수와 박형준 두 사람 간의 대결이 대략 2주 전만 하더라도 14에서 15%포인트 격차가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 조사는 6%포인트까지 따라왔습니다. 격차가. 아직은 6%로 지고 박형준 후보가 지고 있지만 6%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7%도 있고 8%도 있지만 하여간 6%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부산시장 전재수 40, 박형준 34.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여왔다. 엄청나게 지금 박정희 씨가 따라왔습니다. 강원지사의 경우에도 비슷했죠. 한 15% 정도 격차에 지다가 지금 10%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우상호 43, 김진태 33. 그냥 저희들의 주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세요? 동풍, 정확히 말하면 동남풍이 좀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재수 박형준은 지금 뭐 속보를 보면, 문화일보 속보를 보면 어제 저녁부터 사실 정치권에서 솔솔 그 돌았던 정보인데 0.2%로 줄어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인2 인사이트랩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4일, 25일, 4월 24일, 25일 동안 부산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형준과 전재수가 0.2% 차이로 폭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박안수, 경남 박안수, 부산 박형준, 강원 김진태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공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근데 공천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상대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과 격차가 20%였습니다. 공천을 받은 순간 10%가 됐고 그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다른 광역단체들도 지금 김부겸도 국민의힘 추경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지만 김부겸도 후보 결정되기 전에는 20% 차이 아니었습니까?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20%로 차이가 가다가 후보가 결정되면 10% 안으로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점차 추격을 하는 것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동남풍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서 아마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여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은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10% 차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서울시장에서 나오고 나서 그 후보 등록하고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하면 그러면 더 고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고 충북 김영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준비를 하면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1%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에 있었던 2022년 대선이 0.74%였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다음에 있었던 이재명과 김문수 대결에서 이재명 권영국 또 김문수 이준석 이 보수와 그 진보를 놓고 봤을 때는 0.93% 차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1%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론조사에 뭐 지금 뭐 20% 차이에서 10%다 10%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침울하실 이유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하면 부단히 하면 결국 좌파의 민낯이 밝혀져가지고 1, 2%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후보들 중에 전재수와 까르티에 전재수와 이 박형준 후보 문제는 좀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으니까 네. 오히려 김진태 강원지사와 우상호 전 네. 정무수석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죠. 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우상호와 두 사람을 좀 이력이나 스타일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김진태 후보는 누가 말해도 보수의 정체성에 가장 확고한 진성 그런 보수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투쟁성도 사실은 상당히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강성이라고 자꾸 딱지를 붙여왔는데 어쨌든 강원지사에 도전해서 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안정적인 지사 운영을 한 걸로 도 운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유공자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발의하기도 하고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운동권, 특히 좌파 운동권 출신들과 그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인 당사자도 우상호인데 그 이후에 뭐 아들 축의금 문제 여러 문제로 지금 둘이
대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두 사람의 차별성 어떤 차원에서 분석합니까? 뭐 일단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우상호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초중고를 강원도도 아니고 5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정치를 20년 하면서 네. 강원도를 신경 쓰면 모르겠는데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관련 법안 우상호 공동발의에 서명 안 했고요. 또 강원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강 수계관리기금 법안에서도 우상호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한 게 없습니다. 폐강지역 특별 법안, 강원랜드를 탄생하게 한 이런 법안도 우상호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강원도 사람이다, 챙기겠다 말하는 게 너무나 사실 뭐 좀 세게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역겹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상호 아들의 축의금 문제는 뭐냐? 4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보 게재로. 네. 그 우상호라는 사람의 그 작년 12월에 관두기 전에 재산이 공개된 거예요. 우상호 항상 얘기하는 게 선거 현수막에도 깨끗하다, 소탈하다 이렇게 걸었어요. 네네. 마치 돈이 없는 척을 한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 전에 있던 재산보다 작년 10월 이후 재산이 4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현금이 4억 5천이 생긴 거예요. 계좌에 들어온 돈이 4억 5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찾아보니까 최민희 딸이 결혼했던 그 시기에 전 국민이 최민희 결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우상호 아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우상호가 정무수석일 때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근데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쓴 겁니다.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4억 5천이에요. 여러분들 축의금 계좌로만 들어온 돈이 4억 5천이고 현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축의금을 받는 게 이게 최민희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우상호도 그렇고 이게 바야흐로 민주 축의금, 민주 결혼식 아닙니까? 민주 혼테크입니까? 좀 어이가 없고 그러면 아니 김진태 지사는 어떻게 했냐? 김진태 지사 여러분들 보도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김진태 지사는 나중에 이제 알려줬어요. 강원도지사가 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장남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들 결혼이 하기 전날에 비서실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 사실 내일 결혼한다. 내가 왜 얘기 안 하면 내가 내일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될까봐 비서들하고. 그래서 비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도청 직원들한테도 안 알리냐, 왜 아무한테도 안 알리냐.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아니 내가 8년 동안 그 국회의원 하면서 나는 남의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안 냈다. 선관위에서 내지 말라고 하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근데 내 자녀 결혼한다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돈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결국 비서실장 한 명은 갔대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비서실장 그분도 축의금을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냈냐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왜 안 냈냐 물어보니까 축의금을 안 받았대 아예. 그러니까 신랑 측 축의금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아예 안 받아서 지금 보도는 그러면 나중에 보도는 뭐 미담 보도한 거냐 왜 낸 거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미담을 알린 게 아니라 박선영 국회의원이 박선영 전 의원이 김진태 지사의 먼 친척인데 네네. 아니 결혼식에 친척들은 가잖아요. 네. 그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김진태 그렇죠. 지사 아들 오늘 결혼했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뭐 저 같은 그 국민의힘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한테까지 얘기 안 했냐. 강원도에 있는 만약에 도지사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축의금을 냈을까요? 정말 우상호 4억 5천 번 것보다 더 많이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는 이걸 비밀로 했고, 근데 우상호는 국회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기간에 국회 소통관에서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계좌번호를 찍어서 4억 5천을 벌었다.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딸도 있거든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도지사가 돼가지고 김기중의 자녀들 결혼하면 얼마나 또 많이 걷어들이겠습니까? 깨끗하다, 소탈하다, 현수막 그 문구 지우고 더럽다, 돈이 좋다,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어제 이민찬 대변인이라는 김진태 캠프의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언론이 이걸 안 써주는 거예요. 정말 좀 펜앤마이크 우리 그 허현준 앵커님께 감사드리는 게 이걸 주제로 담아주신 것조차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론이 안 써줘가지고 이게 퍼지질 않고 있습니다. 언론 불균형이. 아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결혼시켜가지고 자녀 돈으로 한 5억 받았다, 4억 받았다 이러면 한 4천만 원만 돈잔치했지 뭐. 네, 뭐 4천만 원만 받았다 그래도 비판이 됐을 거예요. 그냥 정말 이러한 행태가 좀 여러분들 주위에 널리 좀 김진태와 우상호의 인품 비교, 인성 비교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상호 또 축의금 정치했군요.
최민희 논란 때문에 살짝 비껴갔지만 5억 가까운 돈을 축의금을 받아서 한복 네. 단단히 챙겼군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 그냥 축의금 안 받으면 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좀 조용하고 좀 작은 곳에서 하면 네. 되는데 그걸 내노란 곳에 국회 소통관에서 했다는 것은 올 사람들 다와 달라 돈도 좀 낼 수 있을 만큼 다 네. 내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3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자녀 결혼식, 하나가 출판 기념회, 하나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입니다. 이거 3개를 우상호는 다 해요. 자녀도 결혼시켰고 자기 정무석 일때 출판 기념회 했죠. 얼마 전에 했고. 근데 김진태 지사는 이 3개를 다 안 합니다. 자녀 결혼식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요. 지금 출판 기념회 안 했어요. 아까 안 썼습니다. 아예 책을 아예 안 썼고 그리고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야지. 내가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가야지. 이거 내가 그 개소식 한다고 강원도가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데 그 사람들 다 불러오는 게 하루를 버리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가장 황당한 게 저기 아기 사진 있잖아요. 아기 사진. 저 네. 아이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네네. 저 아이 사진이 우상호가 서울시장 나올 때 서울 서대문구 홍은 어린이집 아이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우상호는 나오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게 정치적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했는데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한테 대차게 깨졌죠. 아니 강원도 선거 나오려면 강원도 아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이에. 우리가 저 건물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학교 반장 선거가 우리 반 같은 아이랑 사진 찍어야지 옆반 아이랑 사진 찍어가지고 날 뽑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저 귀여운 아이가 저 아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아이랑 사진 찍을 거면 강원도 아이랑 사진 찍어야지 저 서울 홍은 어린이집에 있는 우상호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했던 4년 전에 있었던 사진을 지금 쓰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행태가 좀 어이가 너무나 없습니다. 어이없고 좀 가식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아니군요.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김태 지사에 대한 평판 한번 여쭤봐야겠죠. 네. 예. 아까 아무래도 이제 강원 도민들에 대해서 평판이 중요하니까 현직 지사로서 어쨌든 재선에 도전하는 거니까 평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평판은 여론조사 도정평가를 보다 보면 아까 뭐 여론조사가 10% 차이 나는 걸 본다 하더라도 도정평가에서는 49% 그러니까 50% 가까이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러고 있고 지금 저 사진들이 뭐냐면 김진태 지사는 일단은 선거운동 출마를 4월 14일 날 공식 출마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강원도에 온갖 곳곳의 마을을 돌면서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김진태 지사 SNS 들어가면 혼자 침낭을 하고 자거든요. 실제로 침낭을 하고 자더라고요. 저도 마을 회관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따라가 봤는데 그러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도정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변환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와 공조를 해서 특별자치도법 굉장히 빨리 통과했어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가 그때 그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었고 지금 헤어스타일이 그 3차 개정안이라 그래서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삭발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원 도정은 뭐 강원도의 사회 안전적인 문제나 혹은 문화적인 문제나 체육적인 문제나 만약 김진태 강원 도정의 강원도가 어떻게 발전했냐고 얘기하자면 한 2시간 잡아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5분 사이에서는 말이기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각종 SNS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한두 개 좀 들리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27일에 어제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북한 구성 우리한음 농축시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 구성 핵시설과 관련해서 좀 문제도 따져보고 미국의 대북정부 공요가 차단된 문제도 따져보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을 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불참을 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세요? 전 정말 이해될 수가 없는 게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정보위 상임위는 여러분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가 나갈 거리도 없어요. 거기에 참석한 보좌진들도 다 서명 쓰고 서약하고 참석합니다. 여기서 회의 나눈 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영교든 민주당 의원님들 와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나눠야죠.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정보를 안 주고 있다는 게 4월 중순부터 안 주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휴민트 정보라고 해봤자 북한의 무슨 뭐 그 권력구도 개편인 거지 핵 시설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50개의 위성을 띄우고 민간 위성 띄워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교란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 포대가 이동하던가 어떠한 뭐 부대가 이동하는 거를 그걸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지금 정동영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언제부터 못 받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정보위에서 국정원장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장도 안 왔어요. 국정원장이 안 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보수 정권 인사가 국회를 안 오면 뭐 국회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뭐 대동안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비호 속에서 국정원장도 안 왔고 민주당 의원도 안 온 게 이게 이제 그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면 대한민국 하반기 안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기재위, 뭐 국토위, 뭐 이런 데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뭐 안 오면 그러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괜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보위는 비공개 아닙니까? 와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네. 그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핵심적 내용은 리오남이 2019년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이제 김성태한테 리오남이 돈을 받지 않았다. 즉 김성태와 방용철 이 쌍방울 라인이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제공하지 않았다. 뭐 이걸 이제 부인하는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근거로 필리핀에 그 당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서용교 가 이 사건을 증명을 해줬어요. 오히려 방철 저 쌍방울 회장의 대화 내용 중에 자 그대 영상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그 영상 보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굴은 기억하고 있고, 네, 예. 사진도 갖고 있겠네요?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주세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김성태나 방용철이나 또 쌍방울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미 리오남에게 70만 달러 제공했다는 것은 여러 수사나 증언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걸 뒤집어 보려고 국정원장까지 동원을 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국가의 최고 이 정보 조직인 이종석까지 이 혐의를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초유의 상황. 범죄적 행동에 지금 공모를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사실은 위증 혐의로 끝날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서용교가 명징하게 저 사건을 드러나게 해줬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죠. 네. 방영철은 그 당시에 필리핀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런 있었다 얘기한 거고 이종석 국정원장 2019년에도 국정원장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네. 2019년에 필리핀 저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종석이 지금 떠들 수 있는 거는 뭐냐? 옛날에 그 당시에 정보원들이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재판장에 그 보고 자료가 다 제출됐습니다. 다 제출됐는데 판사님이 보고 아니 리오남이 있었네. 국정원 보고자료에도 보면 리오남이 있었던 거네 라고 판단을 해서 이화영이 지금 징역이 9년이 나온 거예요. 방영철이라는 저 분도 법정에 가가지고 다 진술을 한 겁니다. 저 똑같이 리오남이 있었다. 이종석 국정원장 현장에도 없었던 사람이 서류 몇 개만 보고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했는데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위증죄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라고 하길 바랍니다. 네. 예. 자, 국정원장이 이재명의 대북 성범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아주 의도되고 계획된 범죄 공모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이 지금 발생합니다.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이종석 국가원장 언젠가 반드시 국정원장 아주 중대한 국정원장 위반법, 국정원 위반법부터 해서 여러 혐의가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계 근로자 날에 맞서 노동자의 날에 맞서서 마침 이제 노조 파업이 시작됐네요.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냥 삼바라고 하죠. 삼바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부분 파업이 시작됐고 이재용 회장의 자택에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하는 그런 자택 시위, 자택 집회 또 진행하고 있는데 5일간 전면 파업을 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삼성 하면 원래 노조가 없는 기업이었죠. 예. 노조가 없는 기업이었는데 2024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을 했고 네. 그리고 2년 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삼성 그 삼바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첫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공정이 굉장히 세밀하고 또 만약에 그 공정 중에서 하나가 어긋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큰 이제 차질을 빚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직종이죠. 특수한 직종인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불러 올린 그 성과급 문제, 성과급 문제를 이게 이제 그 전체 대기업으로만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파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 파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외국의 대형 제약사의 그 생산을 대행을 하는 그 체제가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삼바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 딱 계약된 대로 그 시기에 딱 맞는 시점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생명이죠. 그것을 한번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다음 계약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물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것의 그 어떤 뭐 생산 시스템도 한쪽이 멈추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보지만은 또 삼바는 그런 측면에서 더 민감한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63년 만에 그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공휴일이죠. 그런데 그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때를 맞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물론 노조도 요구 사항 중에서 타당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첫 노동절 공휴일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삼성 바이오 삼바 문제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닥쳐올 내부의 문제 중에 지금 삼성전자 노조 아, 이 예. 파업이 가장 지금 걱정거리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삼성전자가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 하는데 네. 이게 요구 사항이 물론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좀 맞춰달라는 요구 사항이긴 하지만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네.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그 15%를 달라. 그전에는 10%라고 하다가 최근에 실적이 아주 그 많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니까 네. 1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게. 근데 그 기업이 영업이익을 얼마를 그 내든 간에 거기에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5%면은 한 40조 원이 그 들어가야 되는데 성과급만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반도체 같은 것은 연구 개발비죠. 네. 연구 개발비가 40조가 안 돼요. 37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계속 이 그 덩치를 키워야지 노조도 좀 오랫동안 가고 또 노조에 대한 혜택도 많고 그다음에 그 신규 고용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비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그 한금알을 낳는 그 위에 다 많이들 비유를 해요. 예. 거위를 그대로 두면 계속 한금알을 낳는데 본인들이 이쪽 같이 가면은 그 배 속에 있는 한금알을 꺼내버리려고 배를 갈라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다시 한번 그 삼바 노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필리핀으로 휴가를 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삼바 노조위원장은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왔죠. 자, 어제까지 어제 귀국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파업 하루 전날에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노조위원장이 어제 하와이에서 뭐 잘 놀고 왔겠죠.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을 텐데 파업 전날 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그래서 비판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뭐 저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 또 하나는 지금 노조 가입 여부에 관련해서도 이 삼바 노조에서도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고 파업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직원들을 상당히 좀 압박하는 상황이 동시에 또 이게 삼전 노조에서도 그런데 삼바 노조에도 그게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전 삼바뿐이 아니고 SK 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대기업 노조. 그런데 사실 이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지금 노조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이게 노동자 이제 근로자라고 안 하고 노동자라고 하죠. 네.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노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그 본인들의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 사항을 관철을 시켜줄 단체가 없는 거죠. 14% 외에 다른 그러니까 86%는 그런 상황에서 14% 안에 있는 노조원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억대 성과급을 받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원대 받는 곳이 있고 100만 원대 받는 곳도 있고 못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대기업 노조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또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다른 노조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그 노조위원장들의 한 사람은 하와이 가고 한 사람은 지금 동남아 가고 저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예.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노조는 좀 절박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절박하고 그 전에 저 청계천 피복 노조,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운수 노조 이런 주로 거 이제 생존권 싸움. 예, 생존이죠, 생존. 예. 생존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벌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생존을 넘어서 웰빙 차원에서 이 지금 노조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외국 가고 노조원들 저기서 하고 또 무슨 뭐 그 연차 투쟁 이래서 또 며칠씩 받아서 휴가 받아서 또 여행 가고 물론 뭐 그것도 노조원들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거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성 문제 있잖아요. 네. 이 강제로 저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엄포를 놓고 하는 게 이게 민노총 방식이죠. 민노총 방식에서 이 본인들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하고 또 어떻게 저 말로도 뭐 그 겁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 뭐 이런 그 식의
지침이 내려가는데 예. 각 그 노조별로 사정이 다르고 또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조금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아주 묘한 이상한 상황이 또 하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김영은 노동부 장관 아니나 이재명, 특히나 이재명은 이 삼성과 관련한 직접 삼성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삼성을 이 이익에 관해서 이게 이제 전 국민적인 결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좀 이상한 주장들이 나온 건 이겁니다. 한번 한 기사 제목을 볼까요? 자, 기사 제목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농어민 희생덕이다. 여의원 삼전 하이닉스 이익 나누자. 이런 제목으로 어떤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주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다. 그러니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 삼성이나 SK가 지금 이 산업 호황을 이룬 것이 바로 이제 농어민들의 희생 덕에 이익을 얻었으니까 농어촌에 환원해라. 이미 이제 법인세라든가 또 이익을 얻고 있는 개인들, 직원들은 다 소득세도 내고 있는데, 자, 기업과 삼성과 SK가 이익을 많이 창출한 것의 이유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종의 저건 이제 공개적으로 약탈적 주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건 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네. 그 기존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서로 이제 품목별로 바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바트를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그 시장을 개방을 해주고 뭐 농수산물로 뭐 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농업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FTA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주장 외에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줬다. 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주고 부지도 뭐 저 쌍값이 이제 제공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정권에서 오는 이야기가 SK든 그 삼성전자든 이거 전부 다 니네들 거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요. 니네들 거 그렇군요.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다 환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정부 것도 아니죠, 저게. 정부 것도 아니고 농어민 단체 것도 아니고 전체 일단은 그 구성원들 거예요. SK든 뭐 삼성전자든 그 구성원들 것이고 그것을 그 얘기 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노사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데 가장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경영진이죠, 아무래도. 경영진이고 그렇다면 경영진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어떤 그 기업 윤리 차원에서 그 이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공헌기업 같은 거 하잖아요, 실제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그 부표를 좀 더 늘릴 것인지 좀 확대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정치권이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저 지원해서 돈 벌었으니까는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약탈 이런 개념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예. 저런 게 일반화되면 이제 사실은 기업들 뜯어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게 되죠. 그게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나 과거 여러 국가들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죠. 약탈적 행위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사실은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기업들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들, 분기점들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SK가 어떤 상황에 맞을지 3년 후에 5년 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강화된다면 상당히 위기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노조들의 이제 총파업이라든가 거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기타 이제 다른 원청 하청 문제로 뭐 지난 확인된 것만 1,000곳 이상이 뭐 노사 협상 대상자로 1,000곳 이상이 지금 뭐 노동위에 제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노란봉 특법 문제, 사실 노동법 개정 문제 이런 현안이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하고 노동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몇 차례나 그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행사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것이 순수하게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제한을 하는 그래서 이제 노조 쪽의 파업에 좀 자유롭게 해주는 뭐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이것저것 막 얹었잖아요. 네.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법하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비슷하게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했죠.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는 원천 기업까지 지금도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하청 기업들이 그 왜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렇게 엄청난 성과급을 받는데 우리는 몇백만 원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경영진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공무원 노조는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 가령 뭐 저 하청 기업이 뭐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전부 다 일일이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가 버리고 또 하나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상의 판단 같은 거, 경영상으로 판단해서 구조조정 같은 것을 필요로 하다. 그럼 경영상 판단은 그 전에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천국이 됐는데 뭐 일정 부분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에서 이거를 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다 그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한 건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들의 기존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거의 방치하듯 방관하듯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삼반노조 파업 돌입 사태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 관련된 상황 살펴보죠. 어제 이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내란 동조 혐의로 피해자로 소환이 돼서 실제 2차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미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전북도청을 폐쇄했다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특검에서 내란 동조 혐의 이 피의자로 조사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피의자 소환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2차 내란몰이 특검이죠. 네. 2차 내란몰이 특검이 갑자기 왜 자치단체장을 내란 동조 혐의 그래서 그때 12.3 비상계엄 때 뭐 청사를 폐사를 했다 뭐 회의를 열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할 게 없어서 그래. 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세 개가 다 훑어버렸잖아요. 예. 세 개의 특검이 다 훑어버리고 그때도 무리하게 막 기소를 해서 심지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까지 막 받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공소를 한쪽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거죠. 그렇게 다 훑었는데 또 이 내란몰이를 계속 이어가려고 2차 내란몰이 특검을 출범을 시키니까는 2차 내란몰이 특검은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국가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투입됐지만은 일종의 이삭 줍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삭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만들어낸 것 중에서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김관영을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은 됐지만은 왜 김관영이냐 이거를 보면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관영을 먼저 해서 일단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는 해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내란 지원 TF라는 게 있었어요. 내란몰이 특검 지원하는 TF가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때 전현희가 위원장이었죠. 네. 전현희가 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때 지침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그때 12.3 비상계엄 당일날 청사를 폐쇄했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몇 사람 그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이 그쪽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실제로 그것의 내란몰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다 공천을 그대로 받았어요. 네.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겨냥하기 위한 전단계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좁혀가지고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전북지사입니다. 전북지사 민주당 소속의 후보로 당선됐고 민주당의 출신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도 그렇고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이슈만 생길 때마다 사실은 뭐 윽박지르면서 꽥꽥거리는 소리를 많이 질러댔는데 이 김관영 지사 내란 동조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된 상태인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침묵하는 집단적 침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김관영 지사가 그 전에 뭐 대립이 대납했다고 해서 제명 당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파가 없어서 그렇다. 개파. 민주당 안에 네. 친명이든 친청이든 해야 되는데 네. 김관영은 그때 그 민주당 원래 출신이지만 국민의당으로 가셨어요. 네. 국민의당으로 갔다 다시 민주당 복귀하고 하는 과정에서 개파가 없으니까는 누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 개파가 없는 거죠. 개파가 없는 상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김관영이 타깃이 아니고 사실은 네네. 국민의힘 그 도지사들 시도지사들이 타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저 김관영에 대해서 뭐 보호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김관영에게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 피의자 소환뿐만 아니라 이 현금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전북 경찰이 식사비 대납 의혹까지 지금 김관영을 추가적으로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경쟁자였던 이원태 후보 경우에 거기도 이제 대납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바로 그냥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덮어버린 꼴이 됐어요. 좀 완전히 대비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파죠. 예. 이원택은 정청래계예요. 친청계니까는 그때 뭐 마치 그 긴급 윤리감찰하라 그 식사비 대납. 근데 식사비 대납을 하는데 그 식사를 한 사람이 정청래의 특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뭐 윤리감찰을 하라고 해서 하루 만에 그냥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끝내줘 버린 거죠. 끝내줘 버려서 지금 날개를 달아서 본인은 이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관영에 대해서는 역시 뭐 개파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지금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황이죠. 김관영에게는 그런 차이밖에 다른 걸로는 뭐 설명이 안 됩니다. 개파 이익을 위해서 한쪽은 그냥 봐주고 한쪽은 그 무방비를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 이원택하고 경쟁했던 안호영, 예, 안호영은 뭐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왜 그 식사비 대납을 가지고 빨리 그렇게 이 면죄부를 줬느냐 하고 본인이 단식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을 정청래도 안 갔어요. 네. 친명계만 일부 이제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단식을 그만두고 당 대표가 단식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파 진영이 갈라지고 있는 이 친명하고 이렇게 친청, 그 친청 뒤에는 친문이 있고 친문 그쪽 한쪽 사이드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이 구도가 여러 군데서 지금 발견이 되는 그 상황 중에 하나죠, 제 것이. 예. 김관영 지사의 피의자 소환에 안에 담고 있는 정치적 내막.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내란 정당이 된 민주당의 또 다른 숨은 뜻이 있겠죠. 김관영 지사가 피해자로 내란 동조 혐의로 내란 혐의로 지금 피해자가 됐으니까 정당 자체가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됐네요. 그간에 국민의힘을 그렇게 내란 정당이라고 덧씌웠는데 그것은 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란 정당 민주당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유동규 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람들 있죠. 관련자, 핵심적인 관련자. 핵심 관련자는 물론 이재명이지만 그리고 정진상이지만 그 실제로 실무적으로 했던 핵심 관련자들 있죠. 예, 그 세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예, 유동규, 남욱, 김만배. 머리가 상당히 제각각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특징들이 사진도 참 잘 골라서 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어제 석방이 됐어요. 어제 한 12시 좀 넘어서 석방이 된 걸로 나오는데 오후 그러니까 한 1시 이전에 나온 것으로 되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석방 후에 주목받은 건 유동규 이 본부장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석방되자마자 출소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띄워보다 놔주시죠. 성남에서 당시 분명한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 그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죠. 물론 성남시장도 알았다.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유동규 씨의 물론 평소 주장과 다른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만 출소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재명을 지키겠네요. 뭐 이재명 씨라고 불렀어요. 예. 이재명 씨 같이 다 해서 같이 다 해놓고서는 왜 혼자 빠지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점. 이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지금 뭐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뭐 국정조사 해가지고 그 국정조사 결과는 진짜 이재명이 공소취소를 할 게 아니고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방용철 전 상방울 그 부회장 뭐 진술이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말이나 아니면 또 김성태 씨 이야기까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뜬금없이 아무것도 다 치우고 그냥 뭐 조작 기소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을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 발의. 네. 자, 특검법 발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내란몰이 한 데 이어서 이제 조작 기소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조작 기소몰이의 핵심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포함되지만은 그 중에서 대장동하고 대북송검인데 대북송검은 뭐 김성태 그 전 회장이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나 저 방용철 그 부회장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진실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남욱 씨가 계속 말이 바뀌면서 이재명 쪽에 유리한 쪽으로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장동 일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동규 씨가 기존 진술을 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죠. 몸통은 이재명이고 뭐 그 저 대장동 민간업자들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마침 때 맞춰서 이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유동규 씨가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 어떤 그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것이 지금 이 특검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 전에 띄우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그 후에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그러면은 유동규 씨의 말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게 또 들리니까 이것이 지방선거에도 좀 그 변수가 되는 큰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유동규 씨 이제 출소가 만약 유동규 씨가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은 그 전에 대장동 청문회 할 때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부르질 않았죠 민주당이. 그렇겠죠. 정인을 안 불렀어요. 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니까 별다른 이야기를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이 구속기간 6개월이 완료가 돼서 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의 입이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유동규의 말, 유동규 본부장의 입, 유동규 본부장의 걸음, 행동 이게 상당한 이제 주목받는 상황이 오겠네요. 가장 핵심적으로 성남시의 주요 사업을 함께 했던 당시에는 주요 멤버이자 서로 간의 동지이자 형님 동생이었던 그래서 깊은 내막까지 잘 알고 있는 서로 속주머니에 뭘 넣고 뭘 건네줬고 뭘 이야기를 했던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동규 씨, 유동규 본부장의 이제 입을 다 민주당도 쳐다보겠네요. 혹시나 뭐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또 하더라도 또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예, 글로엔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유동규 본부장의 이 사건,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이제 내용도 주목하지만 진술에 이제 A 진술을 했다가 B 진술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검찰 조직도 이제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느낀 건가요? 자,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저 3인방 중에 하나였던 남욱. 그간의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보면 자세하게 이재명의 범죄나 정진상의 범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녹음 파일 안에 그런 것들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에 남욱이 진술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해명을 합니다. 기자가 물어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야, 이재명 정권의 지금 정치 상황을 일당 독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남욱의 이제 진술이나 발언 이렇게 뒤집는 상황에 유동규의 해석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일단 뭐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권력이 바뀌어서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남욱 씨가 계속 그 말이 바뀌는 것은 권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 측면도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바뀐 데 대해서 그 남욱 씨가 이용을 하는 측면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 측면. 그러니까는 권력이 바뀌어서 이재명의 그 약점이 뭔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남욱 씨가. 그러니까 급소가 어딘지 이재명의 급소가 어딘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춰주는 대신 지난번에 대장동 그 일당 민간업자들에게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면서 1,000억 원 정도 돈방석에 앉았죠. 남욱 씨는. 네, 그렇죠. 1,000억 원 그 돈방석에 앉은 그 대가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술을 번복을 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상황. 그러니까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그전에 하고 말 바뀐 것 중에 그 핵심적인 게 하나가 1차 대장동 수사팀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제가 김태훈이 했던 1차 대장동 수사팀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문건에도 확인이 되는데 그때는 그 이재명에 대한 그 수사 계획은 없었는데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딱 민주당에게 필요한 말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들의 조작 기소 사건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재인 때부터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딱 맞춤형으로 진술 번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남욱 씨가. 그러니까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선 측면도 있지만은 권력이 바뀐 틈을 타서 천억대의 본인이 그 이익을 얻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 의심이죠. 예. 자, 유동규 씨 이제 주목을 해봐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면서 바로 직격했다는 것은 마음을 상당히 감옥 안에서 이미 정리하고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것의 한 장면을 출소하자마자 나오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금 된 상태에 석방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상태에서도 이미 본인의 이야기를 따복따복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장면을 살펴봤고요. 선거 판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국회 부의장도 하고 의원도 다선 의원이긴 한데 어쨌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희도 몇 번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할까? 출마를 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텐데 보궐선거에 상당한 변화가 있겠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거 지금 마침 공주 부여 청양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페북을 통해서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여러 비극적 상황까지 소개를 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상황이나 고뇌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페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비껴서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 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대통령을 그렇게 내치지 않겠다. 절윤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까지 이제 밝혔어요. 민감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페북에 담겨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부분도 상당히 좀 와닿았습니다. 저는 네. 그 정진석 그 전 실장이 기자 출신이죠. 네.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뭐 기자 출신이라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속마음을 글로서 참 표현을 그대로 했다고 보는 것이 저 문장도 있지만은 본인이 그동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하는 그 과정에서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처럼 지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왜 다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되고 본인이 그 5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결심을 했다. 는 그런 그 출마 변이 있는데 지금 그 좌파나 심지어 뭐 국민의힘 안에 친한계 같은 데서도 왜 그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출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따지자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일했던 모든 그 우파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파는 그러면 일 안 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게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령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에 했던 이용 그 하나매 거기도 있고 또 뭐 김문수 전 그 장관을 했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김문수 또는 원희룡 이쪽도 이제 출마 필요성이 제기가 되거든요. 원래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보선이 열리니까는 그 출마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그 보수 우파 안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일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다고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파는 대체 한 70~80%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 프레임을 세우는 것일 뿐이고 저는 뭐 그 충분히 그 5선 경험도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도 있고 또 비서실장까지 했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는 원내로 다시 재진입을 하면은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뒤에 가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는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정치적 이 비서실장께서 이제 출마의 변까지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는데 아직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어요. 재보궐선거 일부 이제 지역만 먼저 후보를 확정을 해놓고 있고 뭐 전체 지금 14곳 정도 지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10여 곳 정도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국민의힘은 내부 상황입니다.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 뭐 확정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후보가 될 경우에 당선 가능성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당선이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미치는 상황, 파장 이 부분은 또 어떤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 후보가 이제 어제 공모를 했습니다. 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어제 마감을 했는데 경쟁자도 있어요. 네. 전체 14곳에서 그 국회의원 재보선을 벌어지는데 어제 9곳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 이제 경쟁자도 있지만 어쨌든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여기가 원래 박수현 민주당 의원 지역이죠. 네. 박수현 이 충남 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인데 정진석 그 전 실장이 이 공주 지역에서 5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친이 정성모라고 전 내무부 장관이죠. 네. 6선을 했어요. 그 공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11선을 했습니다. 부자가 합해서.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기에 탄탄한 이제 기반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자, 만약에 그 민주당을 꺾고 민주당 후보가 그 누가 나오든지 꺾고 원내 재진입을 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13개가 민주당 거예요.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단 하나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 된 추경호 의원 지역 이 달성, 대구 달성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거고 13개가 민주당 겁니다. 그중에서 몇 개라도 가지고 오면 상당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의미가 생기면은 저 지역을 다시 이제 탈환을 하면은 좀 민주당 지역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곳 몇 개 더 있으면 그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진석 그 중진 의원이 원내로 진입을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후에 지도부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좀 등장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좀 정치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정진석 예, 실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어쨌든 비상계엄과 탄핵을 지금 겪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서실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공천이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고 향후에 당 내부에서도의 어떤 지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죠. 그 역할도 그렇고요. 그 장면도 중요하게 좀 착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곳 몇 곳도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이 정진석 이 실장도 포함해서 먼저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 나머지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연수갑에 지금 황우여 전 대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제주 서귀포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두 번이나 제주시사를 했었죠.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남갑에는 지금 이용 아까 얘기했던 이용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하남갑에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서정욱 변호사는 하남갑에 유승민 의원 정도가 나와야 이긴다라고 개인 의견도 내고 그러시던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어제 신청을 한 사람은 이용 그 전 의원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연수갑 황우여, 제주 원희룡, 한남갑 유승민 그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만약에 하려면 이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성산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겠지만은 성산도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그 당선돼서 그 인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차피 지금 그 절대적인 민주당 가반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이 출마를 하려는 데가 전부 다 민주당 지역이에요. 민주당 지역인데 의석 하나를 가지고 오는 그것하고 예. 그 해당되는 사람이 당내에 들어왔을 때 향후 어떤 벌어질 역할을 벌어질 일 예. 이거를 따지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항우여 저 원로도 들어오시는 분도 괜찮고 정진석 뭐 원희룡도 들어오면 자원이 되죠. 유승민 의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 이게 과연 그 당이 조용하겠느냐? 그 제2의 또 분당 사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저 친한계라고 있는데 예. 그 유승민 또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과연 이게 그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은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을 그 뭐 처음에 국회의원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취재를 했고 물론 뭐 이렇게 상당히 능력이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보수 정권을 한번 이렇게 그 공경에 빠뜨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뭐 그 화합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목소리를 내온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이 들어오고 한동훈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한동훈 가지고 부산 북갑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길 예. 수 있다. 자, 그럼 이기고 나서 어떡할 거야? 한동훈이 만약에 돼버리면은 한동훈이 원내 진입을 하면은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네.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한동훈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분란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유승민도 들어온다, 한동훈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잘해서 비빔밥이 되면 되는데 저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정통적인 그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하고 빈밥이 되면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성향이. 그래서 저는 이 일석 한석 그러니까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특정인이 출마하는 그곳은 의석 한석보다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파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따져가지고 공천을 주든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나온 김에 그저께 KBS 그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하정우가 부산 국갑에 하정우가 30, 박민식 후보가 25, 그다음에 한동훈이 24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딱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30대 25대 24 그래서 나오나요 어디에? 예. 그런데 지금 하정우가 조금 이제 상황이 몰리는 상황이어서 조금 내려가면 박민식 후보로 표가 만약 실제 뭐 유권자들이 다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보수층이 집결을 하면 지금 상당히 박민식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네요. 지금 여론조사 일부.
그렇죠. 보면? 이제 그 다른 것도 보니까 네. 그 후보가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대구에 그 김부겸 그 민주당 후보하고 그 누가 붙어도 뭐 오차범위 밖에서 진다 1대1 가전 대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후보가 딱 확정이 되니까 추경호 후보하고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김부겸 후보하고 그 매일신문 조사에서 매일신문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보수청이 좀 결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사회 보수가 이제 표심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그게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또 부산 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굉장히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그 상황들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박민식 그 후보가 3자 대결이라도 지금 하정우가 연속 실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손 터는 거 네. 그 연속 실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은 저는 저게 다라고 봅니다. 지금 나왔던 25가 나왔는지 뭐 그런데 예. 저는 그게 24가 나왔네요. 예, 박민식 전 장관이 25, 예, 그다음에 24. 한동훈이 24.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은 여기서 이제 더 결집을 하고 사회 우파가 나오면은 보수가 결집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저희가 딱 끝이에요. 한동훈은 어디 가든 20% 정도, 20% 중반 그 정도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딱 끝이라고 보고 그 확장이 더 이상 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냥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딱 저기 표심에 나타난 것이니까 저기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고 박민식 후보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보수청이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표심을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는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전혀 성산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정우가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북합에서 무슨 뭐 단일화 그러니까 박민식으로 단일화 되면 좋은데 그 저기서 단일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단일화 이것이 박민식 단일화가 아니고 한동훈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선거 판세 상황을 좀 압축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일부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